퇴계 선생이 어떤 위치에 처하는가. 퇴계 선생의 학문이라는 게 퇴계 선생이 고민하시고 퇴계 선생이 세상에 전하려고 했던 메시지가 유학사의 큰 흐름에서 어떤 위치에 처하는가를 한번 이제 점검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퇴계 선생이 가졌던 제 전공은 이제 주로 철학 쪽인데요. 철학이라는 학문에서 볼 때 퇴계 선생이 전하려고 했던 메시지, 풀려고 했던 고민이 무엇이었는가. 그게 완벽한 답은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고민을 같이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퇴계 선생님한테 뭘 배워야 될지, 어떤 생각을 같이 해야 될지 느껴볼 수 있지 않을까. 제 나름 그동안 공부하면서 느끼고 생각한 거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처음부터 좀 거창합니다. 이제 유학과 성인 그랬는데, 유학 그러면 뭐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겠지만, 유학의 목적이 뭐냐? 그러면 이제 성인이 되려는 거죠. 성인 되기입니다. 성인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정의를 할 수 있겠지만, 하여간 유학을 공부하는 목적은 그냥 성인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유학을 공부할 때 처음에 뜻을 세운다. 입지, 뜻을 크게 세운다라고 할 때 어떤 뜻을 세우느냐라고 하면 성인 되기 위해서 공부한다라는 목표를 아무리 어린아이라고 해도 일단 크게 목표를 세우고 이제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성인이 뭐냐? 성인을 여러 가지로 의미를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 아마 이렇게 크게 두 가지 의미로 얘기를 할 수 있을 겁니다. 하나는 내성외향이고 하나는 천인합일입니다. 그리고 다른 얘기는 아닐 텐데요. 그러니까 내적으로는 성인이 되고 공부와 수양을 통해서 성인이 되고 그 성인이 뭔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성인이 되고 밖으로는 그런 성인으로서 다른 사람들한테 모범이 되고 또 그런 삶을 같이 살 수 있도록 가르쳐주고 도와주는 사람. 그게 이제 사회적으로는 당시 이 유학이 만들어진 게 이제 그 군주제 사회였으니까 이제 군왕이 돼서 사람들을 그렇게 도와주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군왕이 못 되면 혈통사회였기 때문에 군왕은 아무나 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아니라면 훌륭한 관리가 돼서 사람들이 그런 사회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하면 되는 거겠죠. 그게 아마 내성외왕 이게 이제 성인이 이루어야 될 그 목표이자 과업일 겁니다. 가장 훌륭한 성인 중에 하나로 꼽히는 공자 같은 경우는 내성은 했는데 외왕의 기회를 못 얻어가지고 높은 관직을 못 얻어서 반쪽 그 성인이라고도 할 수 있을 텐데 근데 이제 후대에 이제 그렇게 평가는 하죠. 운이 없어서 시대를 잘못 만나서 외왕은 못했지만 훌륭한 영의정이나 재상이나 이런 거 못했다고 해도 그런 기회만 얻었었더라면 누구보다도 잘 했을 사람 그런 사람으로 이제 공자를 평가를 하죠. 그래서 이제 공자는 실제 외왕은 못했지만 외왕은 잘할 수 있었을 만한 사람, 그런 분 이렇게 이제 성인을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이제 성인이라는 게 어떻게 사는 사람이 도대체 성인인가라고 하면 한마디로 하면 이 천인합일일 겁니다. 자연의 질서와 일치하는 삶을 살아간 사람. 근데 자연의 질서도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겠지만 아마 이렇게 아주 간략하게 얘기를 하면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겁니다. 생명의 조화로운 양육을 지향하는 자연의 도덕적 가치와 일치되는 삶, 그런 삶을 사는 사람. 그러니까 자연의 질서하고 일치되는 삶을 사는 건데, 그럼 자연의 질서라는 게 도대체 뭐냐라고 하면, 유학에서는, 이게 이제 주역 계사전에 나오는 얘기죠. 생생지위역. 그러니까 자연의 끊임없이 변화하는 그 질서를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계사전에 이제 한마디 말로 이렇게 설명을 하죠. 살리고 살리는 것. 그것을 일러서 역이라고 한다. 끊임없이 생명력을 발휘하도록 하는 것. 모든 존재들은 이 세상에 태어났으면 그 생명력을 발휘하고 싶어 하겠죠. 식물은 새싹을 틔우고, 잎을 틔우고, 열매를 맺고, 그리고 자기 후손, 씨앗을 뿌리고, 다시 그게 반복이 되는 거고, 동물도 마찬가지고, 사람도 마찬가지고, 모든 존재들은, 이 세상의 모든 존재들은 끊임없이 생명력을 발휘하려고 하고, 그런 과정에서
이 세상의 모든 생로병사, 탄생과 성장과 변화와 소멸과 이게 이제 반복되는 거겠죠. 그런 질서, 그걸 자연의 질서, 자연 질서의 핵심이라고 보고, 그런 질서와 일치하는 그런 삶. 그게 도덕적 가치라고 하면 그런 거겠죠. 다른 사람들도, 다른 존재들도, 금수초목 모두 다른 존재들도 각자 자신의 생명력을 최대한 발휘하도록 도와주는 것. 이게 이제 가장 도덕적인 것이 되겠죠. 그래서 그렇다고 이제 내가 죽으면 안 되고, 나도 살리고 남도 살리는 그런 도덕적 가치, 그걸 자연의 가장 본질적인 도덕적 가치라고 보고 그것과 일치하는 삶을 사는 사람, 이걸 이제 성인이라고 하는 거겠죠. 그걸 혼자 잘하면 그거 내성하는 거고, 혼자만 하는 게 아니고 모든 사람들과 아니면 모든 존재들과 다 같이 하도록 하면 그게 이제 내성 외왕이 될 겁니다. 자, 이제 그렇게 잘한 사람들을 이제 대표적으로, 그게 이제 단순히 추상적으로 그런 이상만 설정해 놓은 게 아니라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잘한 성인들이 역사에 실존했었다라고 이제 증거를 들이대는 게 또 유학이죠. 그래서 그렇게 잘한 사람들을 이제 도통으로 요순우탕 문무주공까지, 그다음에 플러스 공자까지 해서 그렇게 잘한 사람들을 도를 이었다라고 이제 평가를 하는 거죠. 근데 그 도통의 핵심이 뭐냐? 여기서 이제 이런 도를, 진리를, 자연과 일치하는 천인합일의 삶이라는 그런 진리를 도라고 하고, 그 도를 잘 실천한 사람들, 이거 도통을 이었다라고 하고, 그럼 도통의 핵심이 뭐냐라고 할 때 이게 이제 서경에서 서경 대호모편에 나오는 얘기죠. 인심유의, 도심유미, 유정유일, 윤직걸중. 그러니까 인심은 늘 위태롭고 도심은 늘 음미함으로 오직 정밀하게 분별하고 오직 한결같이 지켜서 그 중도를 잡으라. 자, 이걸 잘한 사람, 이걸 잘한 사람들이 바로 이분들이고, 이분들이 아마 이제 뒤로 넘겨줄 때, 뒤로 도통을 이어줄 때, 이걸 지켜라, 이걸 잘해라, 이걸 잘하면 성인이다. 근데 그 잘했던 분들이 이런 분들이라는 거겠죠. 근데 이 내용을 가만히 보면 인심과 도심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인심이라는 거는 사람의 개체로서의 이제 사람이 살아가기 위해서 늘 가지게 되는 그런 마음. 몸뚱아리가 있으니까 그냥 편하고 싶고 맛있는 거 먹고 싶고 남을 좀 불편하게 하더라도 우선 나의 식색 욕구, 뭐 물질적인 욕구 이런 것들을 채우면서 살아가고 싶고, 이런 게 대체적으로 이제 인심이죠. 그래서 착하게 산다는 게 뭔지, 뭐 주변 사람들한테 잘해야 되고, 뭐 양보도 해야 되고 이러는 거 알면서도 그냥 내가 그냥 혼자 편하고 싶고, 이런 마음이 자꾸 드는 거죠. 그래서 늘 인심은 위태롭고, 근데 그 도심이라는 거는 도와 일치하는 마음이겠죠. 아까 얘기했던 그 도덕적인 마음, 다른 사람들과 늘 함께 배려하고 같이 살아가는 마음. 근데 이런 마음은 이게 바르다는 건 알지만, 늘 미약하죠. 인심한테 밀리게 됩니다. 이게 어떻게 살면, 사회가 공정해야 되고, 어떻게 사는 게, 효도하는 거고, 어떻게 사는 게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는 삶이라는 거 알긴 알지만, 주워들어서 알긴 알지만, 늘 그보다는 나 혼자 편하고 싶고, 내 가족이 먼저이고 싶고, 내 자식 먼저 챙겨주고 싶고, 이런 마음이 이제 늘 이제 자꾸 튀어나오는 거죠. 그래서 인심은 위태롭고, 도심은 늘 음미함으로, 어떤 게 도심인지, 어떤 게 인심인지 정밀하게 잘 분별하고, 오직 한결같이 도심이 뭔지 찾아가지고, 그거를 한결같이 지켜서 늘 진실로 그 중도를 잡아라. 적절하게 도심을 실현할 수 있는 그 방법을 찾으라, 지켜라, 이런 것. 그러니까 이걸 잘하면 이게 성인이고 도통을 잇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까 이제 내성외양, 천인합일 얘기를 했지만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이 도심과 인심의 싸움, 여기서 도심을 찾아서 도심을 지켜나가는 자, 이게 이제 성인이라는 거죠.
자, 이걸 또 달리 표현한 게 이제 이게 거인력 존철리라는 말입니다. 자, 이거보다 조금 더 직접적이죠. 자, 인욕을 인심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아예 그냥 인욕이라고 표현해서 인욕을 제거하고 천리를 보존한다. 개인적 욕망을 제거하고 자연의 이치를 보존한다 하는 겁니다. 그 삶이라는 게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겠지만 여기서 지금 그동안 앞에서부터 쭉 봐온 거는 성인이라는 게 뭔가, 바람직한 삶이라는 게 뭔가, 이거는 늘 솟구쳐오르는 인욕을 통제를 하고 인욕을 제거해내고 최소화하면서 보편적인 자연의 이치와 일치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자, 이걸 핵심이라고 보는 겁니다. 뭐 굉장히 추상적인 얘기 같지만 사실 돌아보면 우리가 하루에도 수십 번, 수백 번 부딪히는 그 상황들입니다. 그 상황에서 인욕을 배제하고 천리를 지켜나가는 보편적인 이치가 뭘까? 이런 거죠. 이걸 잘하면 성인이라고도 하고 또 성인은 조금 너무 이렇게 성스러운 인간, 그래서 너무 멀어 보이니까 그것보다는 조금 편하게 대인군자, 큰 사람. 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거인력 존천리라고 했는데 이걸 조금 더 이제 지금 요즘 쓰는 용어로 바꾼다면 결국은 사적 욕망과 공공성의 싸움입니다. 자, 그러니까 사익과 공익, 사익과 공리, 이거의 싸움이죠. 그러니까 늘 뭐 우리가 알죠. 뭐 공정이라는 게 뭔가, 민주주의라는 게 뭔가. 요즘 뭐 TV에 맨날 나오는 대장동의 토건 세력이라는 게 뭔가.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건축 개발을 할 때 토지 개발을 해서 그 이익을 시민들한테 돌려줘야 되는가. 아니면 나랑 친분이 있는 토건 세력들한테, 이른바 토건 세력이라는 내 아름아름 사람들한테 이익을 돌아가게 해야 되는가. 그건 누가 봐도 당연히 그건 알 겁니다. 그건 아는데 알면서도 그걸 몰라서가 아니라 늘 거기서 공공성보다 사욕이 자꾸 솟구쳐 오르는 거죠. 사욕이 솟구쳐 오르고, 자, 그래서 그 공공성과 이게 늘 충돌을 합니다. 늘 충돌을 하고, 자, 그래서 늘 언제나 사욕을 제거하고 최소화해내고 공공성을 견지해내는 것, 이게 이제 거인력 존천리라는 거고, 자, 이렇게 사적 욕망을 제거해서 천리라는 보편적 원리와 일치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자, 이게 이제 성인이고 대인군자라는 거 있죠. 자, 달리 말하면 이제 이런 건데, 근데 이 공공성의 수준을 어느 정도로 잡느냐. 예컨대 뭐 아마도 이제 다들 이제 그 사람, 이거 어떤 동물의 일종인 사람이니까 적어도 자기 혈통으로 이어진 가족의 이익은 누구든지 지킬 줄 알 거예요. 근데 내 가족의 이익을 위해서 우리 가족만 잘 살면 돼 라고 해서 우리 마을이 어떻게 되든 시가 어떻게 되든 나라가 어떻게 되든 상관없어, 이익이 있으면 우선 내 걸 챙겨야지 라고 하는 사람이라면 그러면 그냥 집안의 가장이 되면 되죠. 집안의 이익을 지키면 됩니다. 그 사람의 공공성은, 그런 사람의 공공성은 가족인 거죠. 적어도 자기 몸보다는 나 혼자 살려고 가족까지 내팽개치는 것보다는 낫겠죠. 그 사람의 공공성은 가족일 테고, 근데 적어도 아니야, 그래도 우리 마을이 잘 살아야지. 우리 마을을 위해서는 그 사람들이 좀 양보하고 그 봉사하고 그래야 되지 않아. 그래 마을의 공공사업에 같이 참여를 하고 공공의 이익에 같이 봉사를 하고, 이런 사람이면 마을 이장 정도 하면 되겠죠. 그 사람의 공공성은 고수준입니다. 그럼 그 정도 사람한테는 그 사람 나쁜 사람은 아니죠. 그럼 그런 사람한테는 마을의 일을 맡기면 되는 겁니다. 근데 그 공공성이 국가 수준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천하 수준일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사람은 내가 나온 학교 동문회 수준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뭐 우리 문중 수준일 수도 있고, 그럼 그 사람은 그 사람의 공공성은, 자신의 이익은
그 공공성, 그 자신의 사역과 공공성이 일치되는데 그 수준이 문중 수준의 공공성과 일치되는 거죠. 그럼 그 문중의 리더가 되면 되는 거고, 아니면 그 고향 마을의 리더가 되면 되는 거고, 동문의 리더가 되면 되는 거겠죠. 근데 그런 사회적 공공성을 성인은 어떤 수준이냐면 자연의 보편적 수준으로 높일 것을 요구를 합니다. 가족을 양보를 하고, 아니면 심지어 국가를 양보를 해서라도, 국가라는 집단의 이익을 양보를 해서라도 자연의 보편적인, 천하의 보편적인 진리와 일치하도록 하는, 그런 공공성과 자신의 가치관을 일치시킬 때, 자, 그 사람은 이제 천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이죠. 혈통으로 천자는 못 되지만 천자나라의 재상이 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죠. 자, 그러니까 육아에서의 성인이라는 목표는 그걸 목표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연의 보편적, 나의 개인적인 가치 판단의 기준이 자연의 보편성과 일치하도록 하는 삶. 그게 성인이고, 그게 대인군자라는 거죠. 자, 거기까지 이제 목표를 잡으니까, 목표가 상당히 높죠. 굉장히 높습니다. 너무 높아서, 따라가기 상당히 힘들 정도고, 그래서, 성인은 요수누탕 문무주공하고 플러스 공자까지 해서 끝나죠. 그 이후로는 성인이 돼본 사람이 없습니다. 늘 성인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이고 노력하라 그러지만, 근데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뭐 이분들은 너무 역사의 이전 분들이고, 이제 공자는 실제로 외왕은 못했지만 실제로 공자가 그 정도까지였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하지만 이 거인역 존철이며 천인합일이며 이런 사회적 공공성을 자연의 보편적 수준으로 일치시킨 가장 이상적인 인간으로 공자를 여기다 딱 설정해 놓고 보니까 이 수준이 너무 높아져 버린 거죠. 굉장히 좋은 이상이긴 한데, 그래서 그 이후로는 다 공자처럼 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 죽을 때까지. 그렇게 이제 밖에 역사에서 더 평가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약간, 이 사회의 리더라는 건 어떤 사람이냐라는 그 기준을 확고하게 놓은 거예요. 적어도 나의 가치 기준을 자연 전체의 보편 기준과 일치시키는 사람. 그 정도 공공성을 위해서 자신이 판단하고 행동할 수 있는 사람. 이게 성인이다라고 이제 설정을 해 놓은 거죠. 네. 그럼 이제 그렇게 되기 위해서 이제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가? 어떻게 공부하고 수양해야 되는가? 여러 가지 공부 방법이 있겠죠.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많은 분들이 공부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근데 아마 대표적인 게 간단히 얘기를 하면 이 거경과 그 다음에 거경과 국리라는 이 두 가지 방법으로 크게 나눌 수 있을 겁니다. 거경이라는 거는 이렇게 거경이라는 게 경에 머문다라는 건데, 늘 경의 자세를 견지한다라는 건데, 그러니까 경을 뭐라고 하느냐, 경이 뭐냐, 보통 공경한다라고 할 때 경자를 쓰는데, 이 경의 본래 의미는 신을 마주하는 자세예요. 제사를 지낼 때 신이 강림하기를 기대하면서 신을 마주하는 자세. 그러니까 이게 경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공경한다는 건 좀 다르죠. 그러니까 내려오는 신을, 하늘에서 내려오시는 그 신을 맞이하는 자세니까, 경건하지 않을 수가 없겠죠. 공손하고 경건하지가 않을 수가 없고, 또 하나는 아주 집중을 해야 되는 거죠. 딴 한눈을 팔 틈이 없죠. 그러니까, 그래서 주일무적, 이렇게 경건한 집중이라고 얘기하고, 제가 이제 경을 얘기를 할 때는 경건한 집중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요. 영어로 하면, reverent mindfulness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공경하는 거하고 좀 다르죠. 아주 공경하는데 경건한 자세로 집중해서 전혀 딴 데 한눈 팔 틈이 없는, 그게 이제 경건한 집중입니다. 이거를 이제 달리 표현할 때 늘 깨어있는,
늘 깨어있는 자세, 상성성이라고 이제 사량자는 얘기를 했고, 또 정제엄숙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정의천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주인은 주로 이 정제엄숙 얘기를 많이 합니다. 퇴계 선생도 그렇고. 왜냐하면, 그 다음 일단 얘기를 하고 하면, 심수령 불용일물. 마음을 걷어들여서, 마음은 사방으로 뻗어나가려고 하죠. 막 이것저것 관심도 많고, 욕심도 많고, 막 뻗어나가려고 하는데, 그걸 걷어들여서 불용일물, 다른 어떤 것도 끼어들지 못하도록 하는 것. 이런 자세. 이렇게 경을 이렇게들 설명을 합니다. 근데 그 중에 이제, 정제엄숙은 이제 정의천 얘기를 했는데, 주자가 주로 이제 정제엄숙으로, 이 거경을 많이 설명을 합니다. 경을. 그 퇴계선 선생도 정제엄숙으로 많이 얘기를 하고요. 왜냐하면 주일무정이나 상성성, 그러니까 오로지 이제 집중을 한다든가, 늘 깨어있다든가, 마음을 걷어들여서 다른 것들이 끼어들지 못하게 한다든가, 이런 건 추상적이죠. 추상적인데, 정제엄숙이라는 거는, 늘 가지런한 자세로, 엄숙하게, 단정하게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내면적인 것보다는 일단 몸가짐을 바로 하고, 단정하게 집중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조금 더 이제 구체적이죠. 그래서, 경 공부의 시작은 정제엄숙으로 해야 된다라고 이제 주자도 얘기를 하고, 퇴계 선생님도 강조를 합니다. 자, 근데 이거는 그렇게 정제엄숙을 해서, 주일무적하고, 상성성하고, 자, 그렇게 해서 뭐 하는 거냐면, 신을 마주하는 자세고, 그 신이라는 거는, 뭐, 인격신을 인정하던 시대라면, 그거는 이제 인격신을 마주하는 자세겠지만, 그걸 다른 한편으로 한다면, 보편적인, 신으로 상징되는 보편적인 질서를 맞이하는 거죠. 리나, 태극이나, 도나, 이런 것. 그러니까 경이라는 건 바로 그 보편적인 질서와 일치되는 자세를 유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늘 가지런하고, 엄숙하고, 단정한 자세로 오로지 보편적인 질서와 일치하도록 노력하는 것. 이게 이제 경입니다. 그게 대인문자고 이제 성인이라는 거고요. 자, 이렇게 이제 늘 몸가짐을 바로 하고, 마음을 집중하고, 이렇게 해서 열심히 하다 보면, 이제 성인이 되는 거고, 이제 또 하나의 방법은 이제 국리예요. 보편적인 원리를 탐구하는 건데, 리를 탐구하는 것. 천리, 리, 도, 의, 예, 뭐 이런 걸로 상징되는 보편적인 원리를 이제 탐구를 하는 건데, 말하자면 앞에서 얘기했던 이, 신 또는 보편 질서 자체가 뭘까? 이게 도대체 의미하는 게 뭘까? 이거를 이제 직접 탐구하는 거죠. 그래서 뭐 책을 보기도 하고, 다른 사람하고 토론하기도 하고, 선생님 말씀을 들어보기도 하고, 직접 사물을 마주하면서, 이 보편적인 이치라면 모든 존재에 담겨져 있을 테니까 그 보편적인 이치가 어떤 걸까? 이걸 직접 마주하고 탐구하는 방법이 이제 그 경물치지, 주자가 대단히 강조했던 이 경물치지라는 거겠죠. 뭐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두 가지 방법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성인이 되는 공부 방법, 보편적인 질서와 일치하는 방법이 일단 경건한 자세로 마음을 가다듬고 이 보편적인 질서와 일치하도록 그렇게 어떤 몸가짐, 마음가짐을 바로 하는 것. 자, 또 한편으로 도대체 그 내용이 뭘까? 그 보편적인 질서, 보편적인 이치라는 게 뭔가? 그걸 직접 탐구하려는 것. 두 가지 방법이 있을 거고, 이 두 가지가 늘 같이 병행돼야 된다라고 이제 주자도 얘기를 하고, 늘 이제 성리학자들이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중에는 보편적인 그 경 공부에 조금 더 치중하는 경우도 있고, 또 국리에 더 치중하는 경우도 있고, 꽤 뭐 사람마다 조금씩 이제 그 성향에 따라 좀 다르겠죠. 자, 근데 뭐 어쨌든 두 개가 기본적으로 이제 같이 가야 될 겁니다. 이걸 달리 표현하면 존덕성과 도움락이라기도 하고, 존덕성이라는 거는 그 덕성을 존중한다. 그러니까 이제 나한테 나도 이제 그 우주로부터 태어난 존재이니까 우주의 보편적 질서에 참여하는 나 자신의 어떤 특성, 보편적 질서와 일치하는 그 덕성이 있을 거고,
그거를 최대한 존중해서 키워나가는 것. 이게 이제 거경의 방법과 비슷한 거고, 도문학은 이제 묻고 배우는 길을 간다. 뭐 이런 건데. 그러니까, 이 묻고 배우는 길이라는 거는, 이치를 탐구해 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국리와 같은 유고, 그래서 뭐 거경과 국리, 아니면 존덕성과 도문학, 두 가지 공부를 병행해야 된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은 사적 이익이 철저하게 공공성에 아래 놓이도록 하는 그런 가치관의 확립. 이걸 목표로 하는 거죠. 아까 얘기했던, 내성외양, 천인합일, 이런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이제 그 가치관은 또 이제 실천을 해야죠. 가치관을 확립했다고만 되는 게 아니라 실천하는 게 뭐 인심, 청명어, 도심. 인심이 도심의 명령을 따른다. 뭐 이런 겁니다. 따르도록 한다는 거. 뭐, 이거 뭐 다른 방식으로 유물유칙, 뭐 물각부물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요. 근데 이 두 가지 공부 방식을, 이제 학문, 그 공부하는 학문이라는 걸로 얘기를 하면, 그걸 이제 리학 또는 심학이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보통 이제 주자학은 리학, 양명학은 심학, 이렇게 이제 그 보통 학파의 학문을 통칭을 하기도 하지만, 그런 의미 이전에, 그런 의미 이전에 대체 리학은 뭔가, 심학은 뭔가를 생각을 해보면, 아까 얘기했던 거경 국리 중에 국리에 주력하는 학문, 그걸 이제, 이치를 탐구하는 학문, 그걸 이제 리학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자연의 보편적 원리와 그것에 기반하여 각 사물이 따라야 할 가장 적합한 이치, 그 보편적인 이치를 직접 탐구하는 학문, 그 자연 또는 사회의 사물 원리에 대한 인식과 이해에 초점을 맞춘 공부, 경물국리라는 거고, 그러니까 정주학 또는 이제 주자학을 이제 리학이라고 이제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뭐 리에 대해서 리 개념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또 경물치지라는 방법으로 이 리학의 방법을 제시를 하고 뭐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이렇게 이제 리학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심학은 이제 마음 공부죠. 아까 이제 마음 공부. 주로 이제 거경, 아니면 존덕성, 이런 쪽의 공부. 그러니까 보편적 진리의 본질과 적용 과정에 대해서 경건하게 집중하는 태도를 견지함으로써, 이게 거경이죠. 거경의 자세를 견지함으로써 마음 안팎의 유혹에 끌려서 사적 욕망이 준동하지 않도록, 사적 욕망이 준동하지 않도록 하는 공부. 뭐 자연과 사회의 원리를 인식하고 실천하며 살아가도록 마음을 조절하는 데 주목하는 공부. 이게 마음 공부입니다. 거경 아니면 지경 존심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해서 경을 견지하면서 마음을 보존하는 공부. 자, 이런 공부에 주로 집중했던 게 이게 육상삼 왕양명의 유광학 또는 양명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이제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해요. 이렇게 거경, 그러니까 국리, 거경, 그다음에 도문학, 존덕성, 그리고 주자학, 양명학 이렇게 이제 나눠서들 보통 이제 대비를 해서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아까 봤듯이 근데 공부는 사실 거경하고 국리가 둘 다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요즘도 지식에 대한 공부, 많은 지식들이 필요로 하니까 지식을 열심히 공부하지만 그걸 가지고 그 지식을 어떻게 사용하고 사람들하고 어떻게 살아갈까를 익히려면 그 지식만 배워서 되는 게 아니고 그걸 잘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되죠. 그게 이제 거경일 겁니다. 그러니까 거경과 국리는 늘 같이 가야 되는데, 이제 주자학하고 양명학을 대비를 하다 보니까, 이거는 주자학은 이제 12세기, 13세기 이무럽에 이제 정주학이 번성을 하고, 이거는 한 15세기경에 번성을 하죠. 그렇다 보니까, 뭐 서로 시대가 좀 다른데, 이 둘을 대비하다 보니까, 이제 리학, 주자학은 리학, 양명학은 심학, 이렇게 이제 대비를 합니다. 자, 근데 이제 주자를 보면, 이게 양명이, 주자는 1130년에 태어나서 1200년에 사망을 했고, 왕수인은 1427년에서 1528년. 그러니까 한 300년 뒤죠. 300년 뒤의 사람입니다. 근데 양명이, 1515년에
주자만년정론이라는 거를 편찬을 하거든요. 주자만년정론이라는 건 뭐냐면, 이제 양명이 나름 이제 새로운 학문 방법을 가지고 사람들한테 막 설명을 하고 제자들한테도 가르치고 막 이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막 비판을 해요. 양명한테. 야, 저게 건방지게 말이야. 주자 선생하고 다르게, 그 당시에 이제 주자의 영향이 상당히 컸었는데, 양명의 시대에도. 근데 주자 선생의 설하고 달리, 주자 선생의 설은 틀렸다고 하고, 지멋대로 자기 새로운 생각이라고 막 얘기를 한다. 라고 이제 비난을 받으면서 양명 스스로도 좀 부담을 느껴요. 왜냐하면 양명도 어렸을 때는, 젊었을 때는 주자학을 열심히 공부했었거든요. 열심히 공부하고, 뭐, 유명한 얘기죠. 주자가 경물치지를 해서, 리를 인식한다라고 하니까, 이게 경물치지, 나무를 놓고 열심히 바라보다가, 병이 났다. 그만큼, 이제 열렬한 주자학도였던 양명이, 사람들한테 저게, 주자가 다른 소리를 떠들고 다닌다라고 이제 비판을 받으니까 부담스러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주자의 이제 글들을 이제 열심히 뒤져봤던 모양입니다. 뒤져보다가 보니까, 주자 선생이, 이 나이 들어가면서, 젊었을 때 쓴 글하고 달리, 나이 들어서 쓴 글들을 보니까, 나랑 비슷한 생각을 하셨어. 라는 거를 이제 양명이 이제 발견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 글들을 모아가지고 주자만년정론이라는 글을, 그 책을 하나 편찬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로 이제 주자가 지인들, 제자들하고 나눴던 편지들 중에서 자신의 공부 방법론에 대해서 반성하고, 그동안 공부 방법에 이렇게 문제가 있었던 것 같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봐야 되겠다라고 공부 방법론에 대해서 스스로 반성한 글들을 일부 발췌를 해가지고 주자만년정론을 만들었어요. 그 내용을 보면, 근데 이제 이게 주자만년정론이 맞느냐에 대해서는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주자가 1130년에서 1200년까지니까 한 70세 정도 살죠. 70년 정도 살죠. 근데 주자만년정론에 보면 아주 일찍은 30대의 글도 있고 40대의 글도 있고 막 이렇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글들을 모아놓고 만년정론이다라고 하니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래도 한 반 이상은 한 50대 이상의 글들이에요. 그리고 그 내용은 뭐 양명이 조작을 하진 않았습니다. 적어도 조작을 하진 않고 주자의 글들에서 이렇게 발췌를 해놓은 거예요. 그 내용은 사실 일관된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뭐냐면 그동안은 내가 도문학에 너무 치중했다. 도문학이라는 거는 주자가 말하는 거는 그 경전들을 이제 해석하고 글로 해석하고 각주를 달고 그러면서 공부하는 방식, 그 방식에 그동안 너무 치중을 했는데, 나이가 들면서 건강도 좀 안 좋아지고, 눈도 침침해지고, 나중에는 이제 한쪽 눈 시력을 잃기도 합니다, 주자는. 그러면서 보니까, 이제 더 이상 책을 예전처럼 볼 수도 없고, 그래서 가만히, 이렇게 침잠해서, 자기 내성을 하게 되고, 그런 과정을 쭉 거치면서, 하다 보니까, 이게 사실은, 건강도 안 좋아져서 할 수 없이 좀 있었던 건데, 책도 제대로 볼 수가 없고, 그래서 했던 건데, 책 보고 열심히 하는 것보다, 그렇게 책도 안 보고 혼자 이렇게 정자하고 앉아있고, 이렇게 내적 성찰을 하고, 이렇게 해서 얻은 게 훨씬 더 많다. 이거 이렇게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이런 내용들이 줄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이, 한 수십 편이 돼요. 그 글들을 뽑아놨고, 그 내용을 보면,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양명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자가, 이 초중년에는 이 도문학, 경물국리, 리학 쪽 방법으로 공부를 했었는데, 만년이 되면서 그걸 반성하고 이 도문학, 직영, 존심, 심학으로 돌아섰다. 라고 이제 양명은 주장을 합니다. 자,
자, 그러면서 이제 그런 글들을 이제 모아놓으면서 이렇게 서문에 이런 얘기를 달아요. 나는 이제 나의 설이 주자와 어긋나지 않음을 스스로 다행으로 여기게 되었으며 또한 주자가 나보다 먼저 나와 같은 마음을 얻었음을 기뻐한다. 이게 양명이 이쪽 공부를 주로 하면서 자, 이 공부는 잘못됐다. 이렇게 이런 공부 할 필요 없다라고 이제 주장을 했었는데 주자의 거를 다시 지져보다 보니까 주자도 이런 거 공부했던 거 이런 방식을 반성하면서 이쪽으로 돌아섰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건 주자가 실제로 그렇게 쓴 글들입니다. 다만 문제가 되는 거는 아까 얘기했듯이 이게 만년 만의 글이 아니고 30대 때부터 60대 때까지 거의 70이 다 될 때까지 이런 반성의 글들이 쭉 있어요, 계속. 그러니까 주자는 한편으로는 젊었을 때부터 이 죽을 때까지 계속 이런 공부 방법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했던 거죠. 그리고 이런 공부, 이 도문학, 경물, 국리 이런 데 대해서 이런 공부를 열심히 하고 이게 중요하다라고 많이 글도 쓰고 가르치기도 했지만 또 한편으로 그건 못지않게 이 부분이 중요하다는 거를 늘 생각을 했었고 또 여기에 대해 이쪽 공부로 너무 치우쳤을 때 늘 반성하면서 이쪽으로 넘어오고 이런 과정들을 계속 했던 것 같아요. 그걸 이제 그 글들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중요한 계기가 보면 이제 60대 들어가지고 특히 건강이 나빠져요. 주자가 건강이 나빠지고 한 60, 한 5, 6세 이 정도 되면 그 한쪽 시력을 잃습니다. 주자가. 그런 상황이면 그 책을 볼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주자는 정말 엄청난 독서량을 가진 사람이죠. 그리고 쓰기도 많이 썼고, 그래서 그 어떤 사람은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자가 글을 써놓은 거를 보면 주자는 평생토록 뭔가 계속 쓰고 있었던 것 같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만큼 많이 써요. 어떤 때는 뭐 왕을 만나가지고 왕을 아련하고서 그날 썼다라고 하는 건데 그게 하여튼 몇십 페이지가 됩니다. 하루 안에 쓴 게. 그것도 그냥 막 쓴 게 아니고 왕한테 바치려고 쓴 글이. 그러니까 그만큼 이렇게 많이 보고 쓰고 이렇게 평생을 살아온 사람인데 보지를 못한다니. 연세도 많이 드신 분들도 계시니까 이렇게 시력이 침침해지고 막 이런 거 좀 느끼실 거예요. 그때 특히나 주자 같은 사람이 느끼는 충격은 대단했을 겁니다. 그때 책을 못 볼 때 그럼 공부를 그만둬야 되나? 그러면서 내적 성찰을 했을 때 거기서 얻어지는 어떤 공부의 어떤 그 만족감, 성과 이런 거를 뒤늦게 절실하게 느꼈던 것 같아요. 자, 근데 그렇다고 해서 주자가 그러면 말년에 눈도 침침해지고 잘 안 보이고 그런 상황에서 그럼 이쪽 공부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면서 이전에 너무 이렇게 치중했던 것은 뭐랄까 너무 치중했었던 것 같다라고 반성하고 이거 그동안 한참 했던 것보다 잠깐 요즘에 이렇게 내적 성찰하는 게 성과가 훨씬 큰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이걸 버리고 이쪽으로 넘어왔느냐? 넘어왔다고 양명은 이제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주자 만년 정론은 자, 이게 아니고 이걸 버리고 이쪽으로 넘어온 것이다. 존덕성 쪽으로 넘어온 것이다. 라고 양명은 주장을 합니다. 근데, 자, 근데 주자의 만년설을 보면, 주자의 만년설을 보면, 진짜 만년설. 주자가 이제 70세, 71세에 사망을 했으니까, 이제 66세면 거의 말년이죠, 사실. 진짜 말년인데, 이 한쪽 눈도 시력도 잃고 이랬을 텐데, 이때, 뭐 이런 글을 이제 편지에서 씁니다. 이거는 이제 맹자에 나오는 진심지성에 관한 거에 대한 이제 설명입니다. 이건 얘기가 좀 길어질 것 같고. 근데 이 내용을 보면 어떤 거냐면, 이 진심지성을, 그러니까 진기심,
진기심자, 그 마음을 다했다는 것은, 마음을 진짜, 완전히 다 발휘했다라는 것은, 그, 지기성, 그 성을 아는 것이다. 그 본성을 아는 것이다. 또는, 마음을 다 했다는 것은, 다 한 사람은, 그 성을 안다. 이게 몇 가지 이제 해석이 이제 달라질 수 있는데, 하여간, 이 진심, 마음을 다한다는 것과 그 성을 안다는 것, 또 성을 안다는 것과 하늘을 안다는 것, 거창한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여러 사람들이 이제 해석을 하고, 달리 이제 설명을 달고 그러는데, 주자가 이제 이거를 이제 말년에, 이제,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면서, 일단 뭐 그냥 읽어보기만 하겠습니다. 글의 흐름으로 보면, 이 내용이, 진기심, 지기성, 이 내용이, 그 마음을 다하는 것, 진심이라는 것은 그 본성을 아는 것, 그 지성이다. 라는 것은 다음과 같은 말이다. 사람이 그 마음을 다할 수 있는 것은 그 본성을 알기 때문이다. 그 마음을 다한다는 것과 마음을 보존한다는 것은 같지 않다. 마음을 보존한다는 것, 존심은 마음을 다잡아 보존하고 흩어지는 마음을 거두어 들이는 일이니 이는 배우는 자가 처음 힘쓸 것이다. 마음을 다한다는 것은 이치를 궁구함, 궁리가 지극하여 환하게 관통함에 이르는 것이니 이른바 본성을 안다는 것이 곧 이치를 궁구하는 일이다. 오른지 이것이 이치를 궁리하면 곧 지성이라는 것이니 본성을 다하면 그 마음을 다할 수 있다. 진기심하면 지기성할 수 있다. 자, 긴 글인데 그 내용을 정리하면 이런 겁니다. 처음에는 마음을 일단 보존을 해야 되고 보존이 돼야지 그걸 가지고 이치를 탐구할 수 있고 궁리할 수 있고 이치를 탐구해야지 개체한테 특히 나한테 그 성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고 나한테 성이 있다는 걸 알아야지 그 성을 담고 있는 나의 마음을 온전히 다 발휘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걸 보면, 이렇게 이제 공부의 과정을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이걸 보면, 여기 심이 있죠. 존심하고 진심이 있고, 그 안에 궁리, 이치를 궁구하고 성을 아는 것. 뭐, 주자의 대표적인 명제가 성증리니까, 이게 성리를 탐구하고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보면, 이 지경 존심을 양쪽에 두고, 가운데 경물 궁리를 넣은 거죠. 그러니까 존덕성을 양쪽에 두고 도문학을 가운데 넣은 겁니다. 그러니까 심학이라는 큰 틀 속에 이학을 얹어 놓은 거죠. 그러니까 양명이 얘기한 주자 만년 정론, 이 지경존심, 존덕성, 심학 이거를 버리고 그러니까 경물궁리, 도문학을 버리고 이 지경존심, 도문학, 존덕성으로 전환했다라는 게 이제 양명이 말한 주자의 만년 정론인데, 실제로 주자는 버린 게 아니고, 큰, 마음 공부의 틀 안에 이 경물궁리를 집어넣은 겁니다. 근데 사실 다시 생각해 보면, 앞에서부터 이제 쭉 봤죠. 이제 그 성인, 천인하벨부터 해가지고 도통에서 인심도심 얘기를 했고, 거기서 이제 핵심은 마음 공부의 문제였어요. 거인역 존천리 하면서 마음 공부의 문제였고, 근데 그걸 마음 공부를 잘 하기 위해서는, 이치를 알아야 된다. 라는 걸 이제 주자가 이제 특별히 강조를 했던 거고, 주자학에서. 그래서 사실 이건 떨어져 있지는 않은 건데, 근데 양명학에 비해서 이제 주자 같은 경우 이 경물궁리 쪽이 상대적으로 강조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주자학은 리학, 양명학은 심학 이렇게 이제 나눠졌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게 공부라는 게 그렇게 나눠지는 게 아니고 이제 하나로 이제 관통이 됩니다. 경을 하면 그게 결국은 이제 그 정심 수신으로 이루어져서 가정 국가까지 이제 다 흘러나온다라는 이런 공부인데요. 이건 뭐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히려 이제 그 양명하고 그 주자의 더 핵심적인 차이는 여기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자는 선지행우,
그 진리가 뭔지, 보편 진리가 뭔지를 먼저 좀 알아야 된다. 알아야지 그걸 잘 하기 위해서 마음 공부도 더 잘하고 실천해 나갈 수 있다. 그래서 그 보편 진리가 뭐냐? 성중리고, 그게 마음에서 성으로부터 정으로 드러나는 과정,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탐구하고 설명해 내려고 했고, 이제 양명 같은 경우는, 그거는, 사람이 이제 보편적인, 그 자연 질서 안에 있는 거고, 그게 사람도 그 보편적인 질서 안에 개체로서 참여하고 있는 거라면, 자, 그 마음을 진심으로 다해서, 내가 바르게 실천하라고 하면, 그러면 되는 거지, 그 이치가 뭔지 따로 공부할 필요가 없다라고 이제, 양명은 이제 주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냥 알려고 하는 공부를 따로 할 거 없이, 진심으로 그거를 실천하려고 하면 그냥 바로 실천된다. 자, 이런 식의 이제 내 마음이고 리고, 그 마음을 또 이제 양지라고 표현하죠. 그 양지를 다 하는 것. 그게 바로, 지행합일이다라고 이제 설명을 합니다. 근데 양명이 사실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거는, 그러니까 주자가 리가 뭔지, 성이 뭔지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지나칠 정도로 너무 많이 얘기를 해놓고 설명을 해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더 논의할 필요가 없었고, 그래서 양명이 나올 수 있었다라고 이제 평가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그 주자 양명까지 얘기였고, 이제부터 이제 퇴계 선생 얘기를 이제서야 하려고 합니다. 이제 퇴계 선생의 학문이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죠. 이제 기본은 이제 주자학일 겁니다. 이제 주자 전설을 1543년에 퇴계 선생은 1501년생이니까 이제 그 나이를 따지기가 쉽죠. 43년이면 43세입니다. 43세에 주자 전설을 이제 국가에서 간행을 하려고 하는데, 이제 판본에 여러 가지 오류들이 많으니까 교정을 보게 돼요. 근데 그거를 거의 이제 전담해서 교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 조선에서 주자 전설을 어떻게 보면 최초로 처음부터 끝까지 샅샅이 본 분이 이제 퇴계 선생일 겁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나중에 이제 퇴계서 절여 이런 것들이 만들죠. 근데 물론 이전에 이제 주자 글들은 계속 봐왔던 거죠. 봤는데 이때 이제 주자 전설을 완독하는 이게 이제 43세였습니다. 근데 그 전에 퇴계 선생 얘기를 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게 심경부주죠. 퇴계 문인들의 이제 비문들을 보면 어떤 공부를 했나, 이게 이제 비문에 이제 다 적어놓죠. 적어놓는데 그 내용을 보면 늘 붙어 있는 게 퇴계 선생 문화에서 심학을 배웠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 심학이 양명의 심학이 아니고 이 심경부주를 기반으로 한 심학입니다. 심경부주를 텍스트로 삼아가지고 퇴계 선생이 계속 제자들을 가르치셨고, 근데 그거를 23세 때 처음 접했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이제 심경에 대한 비판들이 있으니까 약간의 반론을 가지고 1556년에 66세 때 심경론을 쓰는데, 이때 심경, 이게 20대 때, 그 성경관에 계실 때, 이제 성경관에서 공부할 때, 이 심경부주를 접했는데, 이게 대단히 인상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계속 보고 가르치고 하셨던 것 같아요. 심경은, 어떤 책이냐면, 수양론에 관한 거예요. 아까 얘기한, 거경국리라고 하면, 주자가 물론 이제 격용리를 다 같이 해야 된다. 존덕성도 문학을 다 병행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지만, 실제로 주자의 학문의 상당 부분이, 그리고 제자들과 토론한 부분의 상당 부분이 그 국리에 관한 거거든요. 이치가 뭐냐, 그 이치가 또 성정에서 어떻게 관철되느냐, 이런 국리에 관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거경 쪽이 상당히 약간 소홀히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 심경, 그 진덕수가 심경을 짓고 정민정이라는 사람이 이제 심경 부주를 붙여가지고 심경 부주를 만들었는데, 이거는
이 심경을 만든 목적이 그런 걸 의식하면서 이 주자학이 주로 경물 국리 쪽에 많이 치중되어 있다라는 거를 의식하면서 근데 그거를 실제로 몸으로 익히고 실천하는 게 또 공부인데 그 부분을 보완할 게 없을까라고 하면서 여러 성인들의 글 중에서 그런 마음 수양에 관한 글들을 모아가지고 이 심경 그리고 심경 부주를 만든 겁니다. 근데 퇴계 선생은 이걸 보면서 굉장히 인상적으로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평생을 이 심경 부주를 이제 강조를 하고 텍스트로 삼아서 강의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마음 공부니까 심학이고 그 핵심은 이제 경 공부라고 봤던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많이들 이제 간과됐던 게 이 전승록에 관한 부분입니다. 1553년에 53세 때 전승록을 가지고 제자들하고 이제 논의를 해요. 책을 뭐 빌려주기도 하고 그러면서 전승록 논변이라는 글을 쓰는데 이 내용을 보면 분명히 전승록에 관한 비판이에요. 비판인데 그리고 뭐 조선에서 전승록은 이제 양명의 주요 저작이죠. 왕양명의 주요 저작이고 전승록에 대한 주요 비판이고 그래서 조선에서 양명학이 뿌리내리지 못한 아주 중요한 계기를 퇴계 선생의 전승록 논변이라고 봅니다. 많은 사람들이 양명을 비판할 때, 조선에서 양명을 비판할 때 전승록 논변을 근거로 삼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생각을 해보면 이 시기는 중국에서 양명학이 번성하던 시기죠. 번성하던 시기고, 아무리 주자학을 조선에서 받아들였고, 주자학을 근거로 해서 나라를 세우기도 하고 운영하기도 하지만, 선지 문물들을 늘 중국에서 받아들이고 있던 시기에 중국에서 번성하고 있는 양명학이라는 학문에 이렇게 무심할 수가 없었을 겁니다. 모든 지식인들은 그거를 그 당시 전승록을 많이 봤고, 전승록이 몇 차례 편찬이 이제 추가 편찬되면서 만들어지는데, 이 53년은 전승록이 만들어진 이제 한 1, 2차 정도 만들어졌을 때예요. 그 이후에 계속 보완이 되면서 더 양이 늘어나고 그럽니다. 근데 아마 퇴계 선생이 이때 봤던 거는 아마 전승록 초기 판본인 것 같아요. 전승록 논변에서 언급되는 것도 전승록의 지금 보는 전승록의 이제 앞부분에 해당합니다. 자, 근데,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중국에서 한참 유행하고 있는, 이 양명학, 전승록을, 관심을 가지고 이제 봤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퇴계 선생도 비판을 합니다. 비판을 하는데 그 핵심은 이런 거예요. 양명이 지행합일 얘기를 하죠. 근데, 따로, 경물치지 이런 공부를 따로 할 필요가 없다. 그런 식으로, 이치를 따로 공부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호호색, 오악치, 많이 사용하는 그런 예를 드는데, 아름다운 여인을 보면, 보는 순간, 아름답다고 느끼고 좋아하게 되고, 악취를 맡으면, 악취를 맡는 순간에 내가 그게 악취라는 거를 느끼면서 싫어하게 된다. 그걸 아름다운 여인이다라는 거를 아는 것하고, 아는 순간에 좋아하게 되는 것하고, 이게 분리될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지행합일이라는 거고, 악취를 맡으면, 악취를 맡는 순간에 싫어한다는 거죠. 이건 악취다라는 걸 안 다음에 싫어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예를 들면서, 양명이 지행합일이 맞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퇴계 선생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거는 형기에 관련된 일이다. 그러니까 물질에 관련된 일, 물질적인 거, 육체적인 거 이런 데 관련된 일이다. 그거는 배우지 않아도 알 수 있다. 그게 좋은 게 뭔지, 악취가 뭔지, 이런 거 공부 안 해도 그거는 그냥 누구나 알 수 있는 거다. 그거는 지행합일이 맞을 거다. 근데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냐? 그게 아니고, 이 부모님께 효도를 해야 된다. 아니면, 정의롭지 못한 일은 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건데, 그런 일은, 정말 바른 게 뭔지를 먼저 알아야 되고, 바른 기준이 뭔지를 알아야 되고,
또 그걸 알고 실천하기 위해서 또 공부를 해야 되고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 양명이 얘기하는 지행합일은 그런 형기에 관련된 일에는 맞겠지만 의리에 관련된 일에는 맞지 않는다. 그래서 의리에 관련된 일은 그 의리가 뭔지 그거를 탐구해야 되는 거고 또 그걸 실천할 수 있도록 늘 노력을 해야 되는 거다. 라고 이제 비판을 합니다. 자, 근데 근데 사실 의리에 관한 일은 그렇게 공부를 하고 노력을 해서 해야 되는 거지만 목표로 하는 거는 의리에 관한 일도 형기에 관한 일처럼 하게 되는 게 목표죠. 성인이나 대인군자라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자, 의리에 대해서 여기 길 가다가 지갑이 하나 떨어져 있다. 그걸 보는 순간 고민을 하지 않는 거죠. 이거는 누가 떨어뜨렸을까? 이거는 누군가 이거 잃어버리고 걱정할 텐데 어떻게 찾아주지? 열어봐도 이게 돈이 뭉텅이가 들어있는데 그래도 전혀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보는 순간에 당연하게 마치 형기의 일처럼 자연스럽게 의리로 판단을 하고 의리로 실천을 하는 사람. 이게 이제 성인이고 대인군자죠. 이제 그렇게 되도록 하는 게 이제 주자학에서도 지향하는 성인의 공부이고 퇴계도 지향했던 그런 공부인 거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형기의 일이 사실 문제가 되는 건 아니겠죠. 형기라는 거는 뭐 고민할 필요도 없고 그냥 그렇게 하면 되는 거고. 근데 의리의 일을 어떻게 하면 그렇게 형기의 일처럼 본능적으로 그런 보편적인 도덕적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고 행위할 수 있도록 할까? 인욕이 튀어나오지 않고 늘 도심이 승리하도록 할 수 있을까? 이게 이제 거경궁리하는 이런 목적일 거란 말이에요. 그 과정을 면밀하게 설명해 내기 위해서 그런 과정의 논의들이 사실 이 유명한 이제 퇴계와 고봉의 사단칠정 논쟁 이런 게 이제 그런 고민의 과정에서 나온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사람의 성증리라고 하는데 그 도덕적 본성이 어떻게 도덕 감정으로 그대로 튀어나올 수 있을까라는 걸 이제 설명해 내는 거죠. 근데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보통 이제 이기론 이런 걸 이제 동원을 하죠. 그래서 이기라는 거는 리는 이제 보편적인 리는 이제 규범, 원리, 법칙 이런 거고 기라는 거는 그 진료죠. 보겠습니다. 기라는 거는 이제 진료고, 리는 보편적인 어떤 이치고, 그러니까 원리와 진료, 법칙과 진료가 만나서 개체를 이루고 그게 작동을 한다. 이거는 이제 실제로 존재하는 것들, 물체들 아니면 개체들 이걸 설명하기 위한 거였는데 그걸 가지고 사람의 도덕적인 성향이 어떤 식으로 구현되는가를 이제 설명하는 거예요. 이제 보이지 않는 거를 마치 보이는 것처럼 이제 설명을 하는 거죠. 마치 우리가 물체가 근원적으로 어떻게 만들어져 가지고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알기 위해서 이른바 동그란 공 모양들을 막 가지고 원자 분자 모델 막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그걸 가지고 가상으로 만들어서 설명을 해서 마치 그 모든 물질이라는 거는 물체라는 거는 이렇게 동그란 공 모양들로 만들어진 것들이 막 뭉쳐가지고 이렇게 사람이 되기도 하고 바퀴벌레가 되기도 하고 뭐 이러는 거야 이렇게 이해하는 것처럼 이렇게 이제 이기라는 개념을 가지고 보이지 않는 사람의 어떤 도덕적인 판단과 행위, 정서작용 이런 것들을 이제 설명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걸 물론 이제 주자도 설명을 했죠. 주자도 설명을 했는데 이걸 좀 더 사람들한테 명확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고민을 했던 거고 조선의 학자들이 그러면서 이제 퇴계는 이제 고봉하고 논의를 했던 겁니다. 간단히 이제 제가 이제 도형으로 그려봤습니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이제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제 고봉의 입장은 주자학의 정통적인 입장
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이라는 기한에 성증리라는 이 보편적인 이치가 본성으로 들어와 있고, 자, 이걸 이제 달리 표현하면 이 성증리는 본연지성이라고 얘기를 하고, 근데 이제 성이니까 개체 안에 성증리가 들어왔으면 기질과 결합되어 있겠죠. 근데 실제 성은 이렇게 이제 기질과 결합되어 있는 성이라서 이제 기질지성인데, 그 안에서 성증리만 딱 가리켜 말하면 본연지성이다. 이런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이런 본성이 감정으로 드러나면, 이제 사단은 가장 순선한 대표적인 도덕 감정이고, 나머지 칠정이라는 거는 모든 감정이죠. 모든 감정. 희노애구 애호역으로 상징되는 모든 감정입니다. 자, 그래서 모든 감정이 칠정이고, 그 중에 이제 사단은 순선한 감정을 가리킨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합니다. 자, 근데 이거는 다 기 안에 성증 리가 있는 거고, 이 리가 기의 도움을 받아서 사단도 되고 칠정도 된다. 뭐 이런 구조죠. 자, 근데 뭐 이거는 본성증 리라는 보편적인 그 어떤 그 이치가 기의 도움을 받아서 감정으로 표현되는 것, 울그락불그락 하는 표정으로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잘못된 짓을 보고 주먹이 날아갈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것들이 다 이제 감정인 거죠. 감정. 어차피 기의 도움을 받아서 성증 리가 기의 도움을 받아서 감정으로 표현되는 것. 사단이 될 수도 있고, 칠정이 될 수도 있고, 라는 겁니다. 자, 근데 이제 퇴계 선생은 좀 다르게 설명을 해요. 자, 기 안에 리가 있고, 자, 그런데 이걸 나눠보자, 라는 거예요. 자, 본연지성은, 이 본연지성이 본래 순선한 성이, 거론되는 거는, 이건 주로, 물론 이 성도, 기 안에 둘러싸여 있으니까, 기의 영향이 없을 수는 없겠지만, 이건 주로 이제 본연지성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리를 중심으로 얘기하는 거다. 그 다음에 기질지성이라는 거는, 기를 중심으로 얘기하는 거다. 성이지만 기의 영향을 많이 받는 성. 그래서 기질지성이라고 얘기하는 거다. 물론, 실제로는 이 구조가 맞겠지만, 옛 성현들이 본연지성, 기질지성이라고 성을 두 가지로, 성은 분명히 하나인데, 이걸 굳이 두 가지 개념으로 설명한 이유는, 이건 리 중심으로 설명해서 가장 이상적인 성의 상태를 설명하고, 이거는 기의 영향을 받는 실제적인 성을 설명을 하고, 이렇게 나눠 놓은 거다. 마찬가지로, 사단과 칠정이라는 감정도, 이거는 가장 이상적인 감정. 본연지성으로부터 기의 영향을 사실상 거의 받지 않고 순선하게 드러나는 감정. 자, 이게 사단이고, 기의 영향을 많이 받는 칠정. 자, 이거는 이제 일반적인 정이다라고 이건 둘로 나눠 놓습니다. 자, 근데 이제 퇴계선생은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거는 사실 중요한 게 아니다. 굳이 본연지성, 기질지성, 본성은 하나인데, 본성은 한 가지인데, 이걸 본연지성, 기질지성이라고 나누고, 감정이라고 그러면 다 되는데, 이걸 사단, 칠정이라고 굳이 나누는 이유가 뭘까? 자, 옛 성현들이 바로,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상적으로 본연지성이라는 이상적인 본성을 유지하면서 가장 이상적으로 순선한 감정을 드러내면서 살아가는 것. 자, 이렇게 살아가라고 설명하기 위해서 그렇지 않은 이런 것도 설명한 건다라는 거예요. 비교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건 사실 무시해도 된다라는 겁니다. 무시해도 되고 실제로 이렇게 살아가라는 겁니다. 본연지성, 사단.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실제로 감정이 자연으로부터 부여받은 그 본성이, 도덕 본성이 감정으로 어떻게 구현되는가, 그리고 어떻게 구현돼야만 하는가를 뭐 이리저리 설명할 수도 있겠지만, 이거를 마치 눈에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이제 이기라는 개념을 가지고 최대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려고 했던 게 퇴계 선생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논의들의 근데 이런 논의가 주저하게
그 용법에 따르면, 이기심성의 용법에 따르면 사실 틀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이기라는 거는 떨어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늘 사단이라는 것도, 기의 도움을 받아서 발현되는 거고, 그래서 방편이라고 해도, 기를 밀어놓고, 리만 가지고, 본성이나 감정을 설명하려고 하고, 이런 것들은 주자학의 일반적인 원칙에 따르면, 틀릴 수도 있습니다. 틀릴 수 있지만, 퇴계 선생은 이제, 우리가 성현들이 지향하는 이상이라는 게 뭐냐, 순수한 리, 그게 발현된 순수한 감정, 도덕 감정, 이렇게 살라고 하기 위해서 이런 개념들을 만들고 이런 설을 설파한 거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어떻게 보면 과도할 정도로 이제 이 설을 주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주장을 배운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배운 사람들은 이거 틀린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게 되죠. 고봉도 그렇고 나중에 율곡도 그렇고 그러면서 이 문제에 이제 뛰어들게 됩니다. 선생님 틀렸습니다. 라는 거죠. 근데 퇴계 선생은 그 틀렸다는 걸 모를까? 알죠. 이기 개념이나 심성 개념이 원래 주작에서 어떻게 사용된다는 걸 충분히 알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향해야 될 건 뭐냐라는 거를 명확하게 보여주려고 했던 거죠. 자, 그래서 고봉이나 아니면 율곡이나 그 후의 학자들은 그들이 원했든 안 해놨든 자, 진짜 가장 이상적인 게 뭔가, 이걸 구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이런 고민들을 같이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이런 고민으로 사람들이 같이 하도록 퇴계 선생님이 끌고 간 거죠. 거기에 이제 퇴계 선생이 이제 중요한 역할, 힘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더한 거는, 근데 이 얘기는 이제 마음 공부에 관한 거예요. 마음의 공부를 할 때 마음에서 도덕적 본성에서 감정이 어떻게 드러날까? 그 얘기를 한 건데 그것만이 아니라 이제 또 하나의 문제가 있었죠. 이제 이치를 탐구하는 문제, 경물공기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도 같은 맥락에서 같은 논리로 설명을 했으면 좋겠는데 주자가 그걸 잘 못했습니다. 주자가 경물치지에 관해서 보망장이라 그래서 설명을 해놨지만 실제로 거기서 이 마음과 이 리가 마음이 보편적인 이치, 대상의 보편적인 이치, 만물의 보편적인 이치를 어떻게 획득하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을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퇴계 선생은 이 논리를 그대로 이 이기로 설명하는 이 논리를 그대로 관철시키는 방법, 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단실적 논쟁한 거는 58세에서 66세까지 한 8년여 동안 고봉하고 논쟁을 하면서 했던 건데 그 이후에 퇴계 선생이 이제 1570년에 돌아가시죠. 돌아가시기 한 20일쯤 전에 그 사단실적 논쟁을 했던 고봉한테 편지를 하나 보냅니다. 그러니까 편지에 어떻게 보면 약간 답도 없는 이렇게 문제를 하나 휙 던지시고 갔는데 그 내용이 주자가 이제 경물치지했던 경물치지 과정에서 마음이 어떤 역할을 하는가라는 거에 관한 거였어요. 상당히 이제 얘기가 깁니다. 근데 그 중에 이제 핵심은 이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경물치지라는 게 물을 대해서 물에서 나는 인식 주체고 인식하는 주체고 내가 이 물에 있는 이치를 인식하는 것 이게 이제 경물치지인데 그 과정에서 자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 리의 작용은 그 리가 나한테 인식이 되는데 인식될 때 그 리의 작용은 비록 사람 마음 밖에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 작용이 오묘하기 때문에 실제로 사람 마음이 이르는 바에 따라 이르지 않음이 없고 다하지 않음이 없다. 그러하니 다만 내가 사물의 리를 궁구하여 이름이 지극하지 못함을 걱정할 뿐 리가 스스로 이룰 수 없음을 걱정하지 않습니다. 처음 보시는 분은 이제 딱 이해가 되시지 않으실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걸 제가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좀 그림을 그려봤습니다. 어떤 거냐면, 사람이 있죠. 사람의 마음입니다. 사람의 마음에서, 마음의 보편적인 리가 보편적인 덕성, 본성으로 이제 담겨 있고, 이게 이제 사물을 맞이해서, 사물을 이제 인식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마음, 인식의 주체를 이제 성리학에서 이제 마음이라고 보고, 뇌가 아니라 마음이라고 보고, 마음이 물을 인식하려고 하는 거죠. 물을 인식하는데, 물이 어떻게 생겼는지, 물이 까만지, 노란지, 파란지, 물렁물렁한지, 이건 상관이 없고, 이걸 인식하는 게 아니라, 이 물에 담겨있는 이치, 물의 이치를 인식하는 게 목표입니다. 자, 근데 이 마음에는 이 성이 있기 때문에, 보편적인 성이 있기 때문에 인식할 수 있는 어떤 허령 지각이 있다 그래요. 인식 능력을 이 성이 있기 때문에 갖는다고 하죠. 자, 이 인식 능력이 이제 있어서 마음이 이 물의 리를 인식하려고 합니다. 바라보는 거죠. 계속 보고, 저기에 담겨있는 이 마이크의 이치는 뭔가, 이 포인터의 이치는 뭔가, 이 원리는 뭔가, 이게 개체로서의 이치가 있을 거고, 이게 이 우주에 참여하는 보편적인 보편 질서에 참여하는 것으로서의 이치가 있을 거고, 그게 뭘까? 인식하려고 끊임없이 노력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인식이 되겠죠. 그래. 이건 이렇게 작동하는 거야. 이건 이 세상에서 이런 의미를 갖는 거야. 이게 인식이 되겠죠. 그때 어떻게 인식이 되냐면, 이거 제가 이제 그림을 그려봤습니다. 어떤 거냐면, 물은 분명히 밖에 있겠죠. 물은 나와 분명히 물질적으로, 물리적으로 다른 공간을 점유하고 있습니다. 점유하고 있는데, 그 물이 내가 인식하려고 하는 순간, 열심히 인식하려고 전념하는 순간에, 어느 순간에 리가 나한테, 이 마이크는 이런 원리야. 훅 인식이 되겠죠. 자, 그때 그 리가 나한테 자도한다. 스스로 이른다라는 겁니다. 자, 물은 여기 있는데 어떻게 물의 이치가 여기 오나? 라고 이제 생각을 하겠죠. 보통 사람들은 생각을 할 겁니다. 근데 그 이치는, 다시 생각을 해야 될 건, 이치는 물질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물질이 아니고, 이 이치는, 물질이라면 이게 일이 오는 순간에 여기 비집고 들어가야 되겠죠. 공간을 째고 들어가야 될 겁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 이치는 시공간을 점유하지 않습니다. 형이상학적인 거기 때문에. 그냥 인식이 되는 거죠. 자, 예컨대, 젊을 때, 부모님이, 너 공부 열심히 해야 된다. 너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때는 안 들어오죠. 안 들어오는데, 좀 나이 들어서, 이게 대학도 떨어지고, 인생이 엉망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맞아. 그때 공부 열심히 하라고 그랬던 게 부모님께서 그냥 하신 얘기가 아니라 바로 그런 뜻이었어. 그게 휙 수십 년의 세월을 넘어서 나한테 확 와닿는 거죠. 그게 리가 와닿는 겁니다. 자, 민주주의가 중요하다. 민주주의가 중요하다라고 예전에는 하는데, 민주주의 좋죠. 나 지금 먹고 살기 바빠. 근데 어느 날 지금 나라가 개판이고, 쿠데타가 일어나고, 미얀마 같은 사태가 벌어지고, 이런 사람이 처참하게 죽어가고, 이런 거 보면서, 그래, 민주주의 그런 거야. 민주주의 정말 있어야 되는 거야. 이게 어느 날 훅 와서 닿죠. 그거는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 나한테 훅 민주주의라는 게 뭔지, 왜 공부한다는 게 중요한 건지, 이런 게 이제 훅 와서 닿는 거죠. 그거는 시공간과 관계없습니다. 그때 바로 리가 자도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건 모두 물의 일이 아니라 물은 그대로 있는 거고 내 마음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은. 자, 그래서 리가 자도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대개는 리가 원래는 이게 이제 경물에서 나왔던 건데, 경물 물격에서 나왔던 건데, 이게 물이 격한다. 물격이라는 이제 말이 나옵니다. 경물에 대해 설명하면서. 물을 탐구한다라는 건데, 경물이라는 거는. 물을 열심히 탐구하다 보면 물이 격한다라는 말이 나와요. 근데 이때
퇴계는 이제 예전에는 물이라는 거는 인식 대상이니까 물에 내가 격한다 라고 해석을 해야 된다라고 봤었어요. 봤는데 이때 가서 아마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네가 올 수 있다. 네 자체는 거기 있겠지만 그 네 본체가 드러나는 방식, 뭐 작용, 현상 이런 걸로 네가 이룰 수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전에 잘못 생각했었다. 물이 오는 거다. 그러니까 물의 이치가 오는 거다. 네 자도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합니다. 자, 이런 고민을 제가 이제 시간을 너무 꽉 사용하는 것 같은데요. 자, 이런 고민이 도대체 앞에서 얘기했던 것하고 큰 맥락에서 보면 이렇다는 겁니다. 리학에 대한 고민, 그 이치를 탐구하는 것, 그 다음에 그 마음을 조절하는 것, 그런 심학 있고. 자, 근데 퇴계학을 얘기를 할 때 이렇게 얘기를 해요. 리학, 퇴계는 리학이다. 리발, 리자도, 리를 특별히 강조하는 그런 명제들을 냈으니까, 그런 주장들을 했으니까 퇴계 선생은 리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퇴계는 심학이다. 그래요. 퇴계 선생도 스스로 심학이라고 그러고, 제자들도 퇴계 선생 문화에서 심학을 배웠다. 그러고. 근데 이거는 이제 퇴계 선생이 이제 경 또는 경외, 주일무적, 정지엄숙, 아까 앞에서 얘기했던 이런 심학, 이런 것들을 강조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주자보다 이 부분을 더 강조했었기 때문에 퇴계 선생은 심학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퇴계 선생은 경학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이제 여기서 이 경을 강조하는 거죠. 심학 중에서도 특히 경을 강조했기 때문에 주일무적, 정지엄숙 이런 의미에서 경학이다. 퇴계 선생을 이제 퇴계 선생의 학문이 뭐냐라고 하면 리학이다, 심학이다, 경학이다 이렇게도 막 사용을 합니다. 자, 근데 이게 다 있는 거죠, 사실은. 리학 부분도 있고, 리를 강조하는 것, 또 심학 부분도 있고, 그 중에서 경학을 강조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근데 이 내용은, 사실 보면 그런 거경과 국리와 거경, 경물 국리와 직경 존심, 도문학과 존독성, 리학과 심학을 넘어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주자가 고민했던 리학과 심학을 병행하면서도 리학 쪽에 치중했던 것, 리학 쪽에 치중했던 것을 비판하면서 양명이 심학에 치중했던 것. 자, 근데 양명의 심학이 갖는 장점이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그걸 사람들이 쉽게 이해하고 쉽게 실천하고 이런 데는 분명히 장점이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보편적인 질서로부터 벗어날 가능성이 많은 거죠. 벗어날 위험이 많은 거죠. 내 마음에 대한 자신감 때문에. 그 위험에 대한 경계가 늘 있었고, 그러면 그 경계를 유지하면서 어떻게 가장 이상적으로 마음을 바로 도덕적인 삶으로 구현해낼 것인가. 그 과정을 하나의 논리로 설명해낼 수 없을까. 그게 그 고민이 퇴계 선생님이 평생을 지배했던 것 같고, 이게 사단칠종 논쟁으로 주로 이제 심학 부분을 이기론으로 구조화해서 설명하는 방식, 그 다음에 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학 부분과 같이 연결해야 되는데, 이학의 경물 국리 과정을 또 같은 논리로 리와 심의 작용으로 설명해내서 하나의 논리로 묶어내는 방법. 자, 그래서 결국은 이학과 심학을 넘어서는 되게 특별히 주자나 양명보다 훨씬 난 분이다. 이걸 꼭 주장하는 게 아니라 당연히 후대였으니까 주자가 먼저 있었고 한 300년 후에 양명이 있었고 양명보다 한 100년 후에 100여 년 후에 퇴계 선생이 있었고, 그러니까 당연히 그 동아시아의 그런 문화 속에서 그걸 넘어서고 종합하는 대안을 추구했던 것, 이건 당연히 퇴계 선생 같은 분의 입장에서는 당연한 평생의 과제였을 것이고, 그게 이런 식으로 구현됐다라고 저는 이제 한번 이렇게 여러분 앞에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네,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